삼성이 알면 나도 안다. 대한민국 대국민 정보격차 해소 프로젝트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시작하겠습니다. 자, 출연자 소개하죠. 먼저 요즘 경제TV 3사가 2분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최영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경제TV 3사가 최 고문님을 찾는 겁니까? 지금 뭐 이제 경제가 가장 일자리 창출 뭐 이게 다 뭐 사회의 화두가 되니까 네. 하는데요. 저는 이제 3사 중에 이제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3사가 어디입니까? 뭐 SBS, CNBC, 네. 그다음에 머니투데이 그리고 1등으로 달리고는 아시아 경제 아니겠습니까? 아, 예. 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제 하나를 정해야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으로 출연료 주는 대로 제가 출연하기로 그렇게 했으니까 잘 좀 그 준비를 좀 잘 해주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기 제작국장이 지금 저기서 흐뭇한 미소를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꽂혀 있는 저희 제작국장이 오케이 사인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애국보수 한추호 아시아경제TV 해설위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유님 한치입니다. 요새 엄청 바쁘신 것 같아요. 아유, 열심히 방송 준비하느라고 뭐 하루 24시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네.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무지 어렵네요. 이거 저희가 그 팟캐스트 할 때는 보이지 않는 TV 방송이니까 아주 편하게 하고 준비 사항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막상 이 TV 방송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할 일이 되게 많네요. 그래요? 네. 일주일이 한 달 같다. 아, 지금 일주일 저희가 좀 지난 것 같은데 네. 살이 좀 빠졌습니다. 좋네요. 그럼 살 빠지고 살 빠지는 방송. 예, 눈치 안 보고 하이킥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 전도사이자 한국 경영학계의 거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거두란 말이 좀 귀에 거슬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두가 아닌데 거두라고 그래서. 아, 제가 뭐 다 아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의원님, 예. 금융위원장 할 생각 없냐고 청와대에서 전화 안 옵니까? 저는 그런 자격도 없으려니와 네. 설령 오더라도 제가 국회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국회에서 적절하게 뒷받침이 안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데 네. 제가 이 일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도와줄 일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 거절하셨나 보네. 아, 근데 최은열 네? 의원님 저 멘트 하신 거는요 진짜로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제가 상권 보거든요. 분립이 돼 있는데 저는 국회의원들이 장관직 나가는 건 절대 반대하거든요. 국회에서 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입법하셔야죠. 국정감사 하셔야죠. 예산 심사하셔야 돼요. 그것만 해도 많은데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까지 받아서 의정 활동하셔야 되는데 장관직에 간다는 것은 사실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하는데 우리 헌법이 네. 원래 그 헌법 만드실 때 내각제 성격의 헌법을 만들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제를 취업하다 보니까 헌법 내용 들여다보면 내각제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의원들이 이렇게 내각에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사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오늘 경제정책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국회 이야기를 좀 잠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늘 인사청문회 채택이 됐잖아요, 보고서가. 네, 보고 채택이 2분 됐죠. 네. 김영춘 해수부 장관, 그다음에 김부겸 예. 행안부 장관. 아, 이거 의원님들끼리 너무 봐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다른 사람들은 뭐 대내 만에 뭐 채택을 안 해가지고 이거는 협치가 아니네. 다시는 뭐 협조를 안 해 이러면서 이분들 뭐 국회의원들은 그냥 장관 덜커덕 시켜주는 이거 너무 국회의원들끼리 다 해먹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네. 뭐 의원 불패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낙마 한 번도 안 계신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을 만도 하지만 이번에 우리 당에서 내각에 들어간 네 분들은 우리 의원들 중에서 굉장히 모범적이고 존경받는 분들이라서 아마 이번 네 분은 뭐 민간인 신분으로 그 자리에 갔더라도 별 문제 없이 다 통과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정말 재밌는 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정면 돌파를 선언을 했는데 예. 그러면 야당은 극한 투쟁을 선언했단 말이죠. 그 와중에 보고서를 의원 후보자들은 다 보고서를 채택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잘 이건 봐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오늘 뭐 현직 국회의원 오셨으니까 오늘 뭐
신나게 한번 두들겨 보죠. 아니, 네분 현역 의원들은 뭐 청문회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뭐 큰 하자가 없는 분들이라서 네. 뭐 그런 정치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청문 보고서를 늦게 채택한다. 그거 오히려 정치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냥 문제 없으면 이렇게 순리대로. 예. 빨리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 것도 저 빨리.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내분 한출- 보니까 예. 좋던데 저는. 아, 그 좋은 건 알겠는데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각났습니다. 한추 의원님, 그러면 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장관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월급 어디서 받습니까? 아, 그거는 다 받습니까? 아니요. 양쪽에서?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셔야 된답니다. 그럼 국회의원 그러니까 장관 월급 월급을 받겠는데? 받으실지 국회의원 세비를 받으실지 본인이 선택하시는데 양쪽으로는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법으로. 국회의원밖에 이중으로 안 안 돼요, 돼. 그러면? 그래서 이중으로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장관 월급이 조금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장관 월급 받으시기 훨씬 더 낫다고 그래서 대부분 다 장관 월급을 선택하신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작년에 법이 개정됐죠. 그래서 회의수당, 뭐 입법수당 이거는 못 받는 걸로. 아, 그럼 장관이 훨 낫군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뭐 국회의원 청문회 하는 거 한번 이제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최영호 고문. 지금 뭐 27명의 국회의원이 29차례에 지금 뭐 아무런 불패로 이제 통과되셨는데 뭐 제가 진짜로 신랄하게 준비를 해드렸는데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이거를 까면 그분의 정치 생명, 그러니까 다음에 선거를 나가셔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넣기 시작하면요. 사실 뭐 동업자의 문제가 떠나서 그분은 정치 생명이 굉장히 짧아질 수 있는 개인적 그런 거를 서로 안 까시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강경호 후보자는 아마 생명이 짧아졌을걸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거기는 괜찮고 국회의원은 안 되고 뭐 이런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다음번 네. 지금 요번에 여기서 나서 어떤 뭐 이런 비리나 이런 검증할 것이 나오면 그거는 바로 다음번 선거에 누군가 상대방이 있는 선거면 분명히 그걸 활용이 되니까. 그걸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예,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이런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가지고 선거에 못 나오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지. 네. 국회의원이라고 덮어주고 이 사람 또 선거에 나와서 당선되게 한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아닌가. 근데 이제 한 가지 이게 의원 그 출신으로 이제 지목되신 분들이 네, 큰 한초 문제가 의원님. 없는 게 뭐냐면 이분들은 다 선거를 치르시면서 이 상대방한테 엄청나게 그 공격도 당하시고 다 이미 그 조사가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별로 할 게 없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1차로 한두 번씩 다 걸러집니다. 네, 저도 이제 그러니까요. 학교에 있다 가니까 뭐 논문이 어떻느냐 뭐느냐 다 한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번 걸러지기 때문에 크게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전국 국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해법이 나오겠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이야기를 좀 한번 하죠. 이거 간단한 얘기긴 한데 영국 런던에서 이제 대형 아파트가 통째로 불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총격 공화당 의원이 또 총격 테러를 받았고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먼 나라 이야기긴 하지만 겁이 덜컥덜컥 납니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예, 연세대학교 그렇죠. 교수가 그 폭탄 아, 핵폭탄 그렇죠. 사고가 있었잖아요. 뭐 비슷한 예, 얘기죠. 비슷한 얘기인데 저희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미국은 이번에 그 민주당 그 원내총무가 그분이 총격당하셨고 공화당 야구 네. 연습하시다가 그다음에 그 UPS 직원들 그 지금 총격사고도 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택배 회사 사람들. 예, 사실은 지금 미국 가는 거 저는 무서워요. 그래서 미국 가는 무섭고. 근데 영국 런던 어저께 그 아파트 화재다는 거 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 아니 그 큰 20몇 층짜리 아파트가 활 불타버리니까 우리도 지금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맞습니다. 마침 또 이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대학원생이 그 자기 지도교수한테 폭탄을 보내서 오늘 구속영장 좀 아까 발부됐다 하는데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죠. 우리도 그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모방 좀 뭐 그 범죄 네. 이런 게 굉장히 보편화되다 보니까 세계가 다 지금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국 아파트 불탄 거는 영국판 세월호다 누가 또 이렇게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저 메이 총리는 저 네. 불란서에 있다가 바로 오셨고요. 그게 저는 볼 때 불타는 거 막 하고 뭐가 떨어지냐면 1971년도 대형각 화재. 네. 아, 거기가 그렇죠. 22층이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불타는 그게 그렇게 데자뷰처럼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나 재미난 사실이 뭐냐면요. 요번에 거기 사람 많이 살린 게 누가 많이 살린지 아세요? 지금 라마단 기간이라서 무슬림들이 이제 해진 후에 식사를 하니까 많이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가서 문을 두드려서 사람들이 나오게 했다. 근데 지금 뭐 거기 브렉시트 한다는 이유가 그런 이민자들에 대한 반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땐, 야, 하나의 동화된 세상에서 서로 돕고 사는 게 아름답지, 그렇게 또 무슬림들이 또
거기서는 또 활약을 했다는 그런 뒷얘기들이 있어서 네. 흐뭇한 건지 뭐 하여튼 동화되는 그런 세계가 빨리 오는 게 우리들이 바라는 세계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아, 그 말씀하시니까 방송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끝내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진짜 식구들과 밥 먹으면서 끝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말씀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였지만 우리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봐야겠죠. 자, 최 의원님, 네. 그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우리랑 똑같아졌습니다. 같아졌죠 이제. 네,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많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겠죠. 우리나라도 완전히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우리나라는 뭐 선제적으로 시중 금리는 거의 다 지금 올라가 있어서 네, 뭐 충격은 이미 많이 좀 흡수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이제 우리 한국은행이나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경제 규모라든지 경제 수준으로 보면 우리보다 훨씬 앞선 미국이 우리하고 금리 수준이 같다.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한국의 금리도 올라가리라는 걸 지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우리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이제 한 1370조에 해당하는 이 가계부채 문제가 상당히 큰 경제 복병으로 나타날 위험이 굉장히 많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도 금리를 인상한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 저는 인상을 이미 이주열 총재가 얼마 전에 네, 우리도 신호를 그 보냈죠. 금리 인상을 어떻게. 좀 네.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렇죠.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인상 얘기를 했을 때 내년 초에 이제 이주열 총재가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러면 연내에 한 번 정도 올리지 않겠냐. 뭐 네. 이런 현재 조심스러운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근데 금리를 올리면 이거 못 견딜 것 같은데요. 그 못 견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계부채가 1,310조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못 견디는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예,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자영업자 뭐 이런 분들이 사실은 금리 인상에 좀 버티기가 힘들 그러니까요. 거예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이 그 생활비를 쓰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죠. 전체 가계부채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한 개 가구 여기에 이제 그 부채가 늘어나는 그렇죠. 거는 원리금 상환 능력이 없는 그 감당이 세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금리가 큰 고민인 게요. 올려야 될 부분도 있고 올리면 또 그런 충격이 오고 안 올리면 이제 우리나라의 돈이 엄청 또 빠져나가니까 그렇죠. 환율에 또 영향을 줘서 수출에도 영향을 주고 굉장히 지금 어렵게 꼬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도 했지만 또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단 말이죠. 소상공인들 이거 이중고 아니에요? 이중고죠. 이중고고 예, 지금 최양공님. 제이노믹스의 핵심은 재정 확대거든요. 네. 이제 돈을 푼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금리 인상이 되면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제이노믹스입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붙이나. 제이노믹스라고 보통 언론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아니, 재정 확대인데 그러면 저 한은에서 만약에 금리를 인상되면 그건 긴축으로 돌아가니까 서로 이 정말 재정과 통화 정책이 지금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우리가 염두를 두고 봐야 되고요. 네. 사실 미국도 그래요. 지금 트럼프하고 제넷 옐런이 지금 서로 첨예하게 붙은 게 트럼프는 3%로 해서 재정을 풀자. 네. 그래서 제넷 옐런은 아니다. 자산이 너무 버블이다. 2%만 해서 긴축을 가자. 지금 거기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금리 인상은 사실 작년부터 우리가 예고가 예고는 돼 있었죠. 충분히 이제 주식시장이나 받아줬는데 문제는 요번에 예상치 않은 게 나왔어요. 연준이 보유고 있는 자산을 축소하겠다 그랬습니다. relatively soon. 근데 사실 자산을 회수를 하면은 그러니까 국채를 이제 다시 이제 매각을 해서 이제 풀려 있는 유동성을 이제 갖고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시장 금리 인상하고요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내거든요. 돈이 말라버리니까.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런 국채하고 이런 데 가면은 바로 이거는 장기 금리에 바로 직접적 영향을 줘요. 단기를 걸쳐 장기로 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더욱더 긴축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그 상태인데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 되고요. 금리 인상은 2019년까지 7번 올린다고 벌써 예고를 해놨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방향성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달라지는 우리나라의 대책이 있는 것 같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근데 미국. 예상을 네. 예상을 미국의 대책이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지금 추경 때문에 좀 네. 꼬였어요.
사실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작년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1.5에서 1.25로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 6월 때. 한번 내렸죠. 그러고 바로 뭐 했어요? 11조 추경했었잖아요. 네. 그렇게 그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맞아져서 나가니까 추경에 대해서 좀 효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사실 좀 거꾸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주열 총재가 지금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인상을 시사를 했으니까 그리고 인상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올리긴 올릴 것 같지 않아요? 안 올릴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보다 더 일찍 저 액션을 취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이제 최저임금 많은 말씀하셨는데 그게 네.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사실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6,670원 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려줘야 돼요. 그렇죠. 올려주기는. 근데 그 사람들을 채용한 사람이 누굽니까? 소상공인 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만 원 올려주면 거의 아마 그 업을 접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올려줘야 상황이라는 되는 얘기도 당위성은 하고 있지만 올려주게 되면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이 이제 역현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선거 치를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경제는 종합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최저임금을 올려줘야 된다면 그건 기업한테 100% 부담을 지어서는 기업이 사람을 뽑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예, 된다. 지원을 어느 부분 이렇게 서로 쉐어를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워서요. 저희들이 지방도시 돌아다녀 보니까 소상공인들 제일 걱정이 그거더라고요. 1만 원 인상, 그러니까요. 2020년까지. 만 원, 최저임금을 만 원으로 올리고 만약에 하느니 금리를 0.25% 포인트를 올리면 가구당 한 42만 원 정도 추가 네, 부담을 그렇죠. 해야 된다면서요. 이렇게 되면 정말 견디기 힘들 것 그러니까 같아요. 실제로 지금 1,350조 정도인데 0.25% 올리면 1년에 이자가 한 5조 나갑니다. 추가적으로 5조. 그러니까 엄청 큰 부담이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거를 세금으로 메꿔야 된다는 건데 매월 그러니까 만 원 인상하고 그게 막 같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면 뭔가 메워줄 재원이 필요한데 사실 재원 마련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경제라는 게 아까 우리 최고문 말씀하셨더만 그 네, 최은율은. 이 팔리시 믹스라고 정책이 이제 조합을 잘 이루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 건데 잘못하면 정책이 지금 반대로 갈 위험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효과는 없고 이제 부작용만 나타날 그렇죠. 위험이 있어서 진짜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 정부가. 만 원 올리는 문제도 네. 좀 신중하게 생각을 그렇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꺼번에 올린다는 건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2020년까지 그렇죠. 예. 2020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계적으로 국장이 올리는 단계적으로 거죠. 올린다고 했는데 벌써 이미 이번에 이 최저임금위원회 노측 대표들이 오늘 날짜로 다 이제 복귀했다고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분들 하나투 요구사항은 민노총 뭐냐면 다 들어갔죠? 즉시 연내 만 원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 1년에 15.7%. 예. 15%. 근데 그렇긴 그래도 한데. 엄청 부담이. 근데 노측 그렇죠. 위원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이미 그 학교 비정규직 급식 비정규직 하시는 분들은 29일 30일 파업도 예정돼 있다고 해요. 자기들 무기계약직으로 하지 말고 정규직으로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이제 정부나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계나 정부에서는 좀 단계적으로 해서 모든 경제적인 그런 충격을 좀 완화시키고자 하는데 네. 이 사실 근로자들 노동자 그때 단체에서는 무조건 막 지금 당장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버리니까 참 그런 점이 참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께서 저 인천공항 가서 이 부분에 말씀 잘하셨어요. 한술에 다 한꺼번에 다 받아내려 그러지 말고 천천히 나가자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뭐 최저임금제는 6월 29일까지 저 노동부 장관한테 일단 안을 네. 이제 제출을 해야 되니까 사실 뭐 4차 회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고요. 일단 지금 세 분이 공석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좀 채워 넣어야 되고 어디죠? 그 공익위원 그다음에 그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한 명씩 지금 비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사용자 위원하고 사용자 위원하고 근로자 위원들은 항상 3분의 2가 출석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렇게 빠져 있으면 그 아, 회의가 그렇군요. 구성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8월 달까지 완전히 8월 3일까지 고시가 끝나야 되니까 사실 굉장히 지금 빡빡한 일정. 사용자 측이 빨리 들어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다 지금 하나씩 비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금리 인상 같은 경우가 정말 보면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 정책에 대한 시험대가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이걸 정말 잘 못 넘어가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금리요? 네. 뭐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셨을 겁니다. 아니 그 1년에 42만 원을 더 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좀 아찔하긴 하죠. 네.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정책을 잘 조합을 잘 해야 이제 효과가 극대화되는 건데 아직 지금 우리 정부가 정식 출범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청문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종합적으로 이게 경제 정책이 돌아돌아서 나오기 그 얘기를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보면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네, 전체 정부가 지금 이렇게 굴러가야 되는데 네, 이대로 가다 보면 2달, 3달 지금 정부가 구성이 안 되고 갈 위험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제사회는 이게 불확실성을 키우는데 외부에서 그 국내적으로도 불확실성이 더 커져 버리면 이게 에스컬레이트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빨리 정부가 중심 잡고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동연 부총리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실직의 공포를 아는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 이제 그 취임사로서 이제 한 거죠. 이제 네. 기재부 공무원들한테 우리 공무원들은 실직 공포를 겪어본 적이 있느냐, 느껴본 적이 있느냐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요새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도 영혼 없는 공무원들을 질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또 청문회장에서 그렇죠. 크게 울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건 뭐냐면 김동연 부총리께서는 이제 공무원들도 이 철밥통이나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 일이 아니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아마 질타하신 것 같아요.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일이다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본인이 것 같아서. 걸어온 길이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 어려운 취약계층의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라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우스갯소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우리나라 그렇죠. 그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토부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전부 다 그 강남에 살기 때문에 그 나오지 않는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아, 그 얘기 됩니다. 예, 말이 그런데 되죠. 김동연 부총리가 이 부동산 실거래는 위축되지 않도록 잘 부동산 정책, 부동산 투기 광풍을 잡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게 중요한 건 거래가 원활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네. 사는 사람도 살 수 있고 파는 사람도 팔 수 있고. 근데 제일 나쁜 게 가격은 올라가면서 거래가 안 되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세금 같은 것도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데 제외하는 세금은 가능하면 좀 줄이고 보유한 데서 보유만 하고 있어서 가격이 올라가지고 이 이득을 보는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좀 많이 매기는 이런 정책으로 바뀌어야 거래를 원활하게 하면서 그 가격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이제 김동연 예, 부총리가 그 태영은- 얘기는 했죠. 거래세와 보유세를 적절하게 글쎄. 혼합을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무슨 핀포인트로 한다. 그다음에 뭐 이 단속반이 나간다 이러면서 사실 시장한테 지금 신호만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근데 가능한 정책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지만 심리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항상 부동산 대책을 할 때 거주 안정 대책을 갈 거냐, 죄송합니다. 가계 부채 대책으로 갈 거냐 이거에 대한 톤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박근혜 정부가 소위 말하는 왔다리 갔다리를 해놓으니까 그렇죠. 이게 그래서 뉴스테이가 완전 망가졌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걸 지금 아직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토부 장관도 지금 뭐 임명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톤을 어디로 갈 거냐, 거주 안정으로 갈 거냐, 진짜로 가계 부채 대책으로 갈 거냐, 이거는 진짜로 같은 정책을 내더라도 소위 말하는 대상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각에서는 집값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다고 그런 그게 얘기가 지금 있어요. 이제 과거 한 4차례 정부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네.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국증이에요. 한 68% 네. 얘기하죠. 그래서 아마 이제 68%는 올랐어요. 예. 그거에 대한 이제 트라우마 얘기하신 그렇죠. 것 같거든요. 그때도 이제 잡아보려고 만지면 커져버립니다. 그렇죠. 가격이랑. 예, 예. 네? 그러니까 어설프하게 잘못 만지면 부작용만 커지고 효과는 없고 그래서 아주 순리대로 잘 풀어야 돼요. 전공법으로. 그 어떻게 전공법으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들과 제일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네. 부동산 정책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동산을 가지고 경기를 띄우려는 정책을 썼기 그렇죠. 때문에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가격은 원상으로 가고 그 사이에 가계부채는 뭐 그렇죠. 늘어나고 빚만 늘어났죠. 빚만 늘어나고 기분 좋으니까 빚 내서 그거 쓰고 예. 결국에는 시간 지나고 정권은 없어졌는데 빚만 남은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정책이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건 이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김동연 부총리 이거 집값 아젠다, 집값 잡기 아젠다 이거 잘못 잡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근데 잘 아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동연 부총리는 재정 정책을 잘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타겟, 그거는 사실 진짜 미사일 같아요. 특정 타겟층에다가 정확히 갖다 꽂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흔들어 버리면요. 기회가 없잖아요. 기준금리는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가리지 않는 원자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터뜨리면은 모든 사람한테 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 동일하게 예. 적용이 되니까. 부총리의 고민이 그럴 겁니다. 지금 재정 정책을 잘 써갖고 아까 말씀하신 팔러시 믹스를 잘해서 딱 치고 나가고 일자리 딱 좋은 양질의 일자리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먼저 저 책상에서 뭐 기획서 쓰기도 전에 네. 뭐 선물을 하나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는 그런 기준금리 인상의 뉴스를 받았는데 사실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요. 사실 우리나라도 3%까지는 올라가 있어요. 3%에서 3.56% 그렇죠. 지금 벌써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 갭을 얼만큼 기준금리와 갭을 얼만큼 효율적으로 줄여나가느냐 그 부분이 지금 김동연 부총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전 정부에서 좀 그 금리, 대출 금리에 대한 그 현실화를 좀 해놔서 그래도 좀 움직일 수 있는 그 룸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 들긴 정부에서 현실화한 게 아니라 시장이 현명해서 이미 시장이 선제적으로? 네,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 안 오늘 올렸어요. 그 미국 금리 인상하니까 네, 금융감독위원장 비롯한 그 관련되신 장들이 전부 다 일제히 하신 말씀이 다 톤이 똑같아요. 이거 뭐 제한적이나 낙관은 금물이다. 이렇게도 다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이 그 경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분이 또 뭐 경제민주화 전도사도 나와 계시고 예,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뭐 굉장히 또 강한 톤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네. 이 와중에 대한항공 조원태 대표이사가 그 계열. 계열사 대표이사직을 전부 다 사직을 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제가 오늘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아까 점심 먹고 났는데 갑자기 뉴스에 쫙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사고 쳤나 무슨 일 생겼나 뭐 이런 조원태 걱정을 사장이 부사장 과거에 그 대한항공은 그 원래 그런 일이 좀 많이 있었지 거기는- 않습니까? 그렇죠. 예, 땅콩 예, 회항도 뭐 있고. 땅콩도 있고 뭐 여러 사건이 있어서 네네. 이게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 그러고 저도 걱정스러워서 사실은 저런 대한항공 같은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제일 오래된 국적 항공사잖아요. 이런 데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게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이제 계열사의 모든 대표이사적인 사직을 하고 일부 그 사이버 스카이니 관련된 그 문제됐던 거 그러니까 작년에 그 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된 게 있어요. 네. 고발된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 주식도 일부 대한항공으로 다 무상증여 오너들이 갖고 있던 거 다 증여해서 네. 대한항공이 더 이상 그 공정거래위원회 일감 몰아주기 뭐 이런 거에 더 이상 휩싸이지 않고 그렇지 않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조치를 한 거다라는 뒷배경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대한항공 쪽에 아는 인사들 많으시죠. 거기 일감 몰아주기 천국 아닙니까? 제가 뭐 천국이라고 얘기하지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중요한 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딱 보고 정정하겠습니다. 나니까 예. 아까 우리 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김상조 위원장을 딱 임명하고 나니까 벌써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기업의 인사 정책이나 뭐 경영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네. 김상조 위원장의 취임이라는 사실 자체가 각 기업들로 하여금 과거와 같은 형태로 경영해서는 안 되겠다. 이걸 미리서 이제 깨우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 자체가 효과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상조 위원장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나지 말라고. 이해 당사자들 만나지 말라고 강하게 어조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오비들 얘기를 한 예, 거죠. 맞습니다. 오비 이제 퇴직한 공무원들이 지금 80% 이상이 대기업이나 그런 법률 로펌 회사에 변호사도 로펌 만나지 회사, 말라. 예. 그래서 거기서 하여튼 그 접촉하지 마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이 전직에 대한 그런 그 뭐 우대하는 부분들을 정확히 끊어 나가겠다. 아니 근데 만약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뭐 아무도 못 만나면 이해 당사자가 못 그거는 제가 만나면 설명드릴게요. 네. 청문회에서도 제가 이 원장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아 그러세요? 실제 팩트를 보면 네. 공정거래위원회 그 간부들이 퇴직을 하면 거의 80% 이상이 대기업과 대형 로펌에 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그렇죠. 그럼 어느 한 해 보니까 이 과징금을 3조 5천억을 매겨놓고 최종 결과는 3,500억입니다. 그걸로 이제 타협을 봐요. 그 사이에 이제 선배들이 대기업에 가 있는 선배, 대형 로펌에 가 있는 선배들하고 후배들하고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실상이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이 독과점 문제 이런 게 해소 안 된 게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내가 개별 사람 하나하나 이 직업 선택하는 건 헌법상 자유지만 네. 우리나라 경제를 너무나 왜곡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기 내에는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거래 출신들을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 취업 자체를 금지 한번 시켜봐라. 아주 특단의 조치로. 그래가지고 이 꼬리를 끌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먹이 사슬이 이어져 가지고 우리 사회가 불공정 현상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그 비리가 자리 만들어주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자리도 만들. 내가 선배를 보호해주고 내가 선배를 보호해준 것 때문에 내가 또 그 자리에 가서 가야 후배들이 되니까. 나를 또 케어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김성조 위원장이 말씀하신 거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과 시간을 위해 만나지 마라. 그리고 만나고 싶으면 정식 절차를 밟아서 일과 중에 사무실에서 밝은 데서 만나서 네. 뭐 얘기할 거 있으면 건의할 거 있으면 건의하고 뭐 항의할 거 있으면 항의하고 그렇게 조율을 해라는 거지. 그 만나지 말라는 소리가 이제 우리가 잘못 들으면 아예 만나지 말라는 소리 들리는데 일과 후에 사적으로 절대 만나지 마라. 작년 제대로 우리가 만나라는 거죠. 국정감사할 때 어느 의원님이 저 통계를 하나 뽑아봤는데 네. 어느 대형 로펌에 가 있는 공정거래 전직 오비가 공정거래 사무실에 1년에 270번을 갔어요. 네. 와. 그런 통계가 다 있어요. 매일 그냥 들락날락했네. 네, 들락날락. 그러니까 글로 출근을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좀 조금은 좀 충격적이지만 일시적으로 그런 걸 한 번은 끊어줘야 이게 대기업의 문제가 좀 해소되지. 이대로 가다가는요. 네.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닙니다 지금. 그럼 뭡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불공정거래위원회다. 야, 그 좀 죄송하지만 대단히. 예, 경제검찰한테 이 정도의 혹평을 하는 분은 또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여당인데 참 심하죠. 어쨌든 이제 조사국이 예, 조사국이 부활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네.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요. 네. 특히 이제 김상조 위원장이 지금 뭐 잘 첫 수를 놓으신 게 뭐냐면 현재 있는 거에서 있는 법 제도화에서 시행령 강화라든가 그 안에서만 해도 철저하게 그거를 적용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 불공정위원회가 공정위원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로 뭐 박수를 많이 저도 한번 보내고 싶습니다. 이제 대정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정거래법 읽어봤는데 그 1조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그 위원장한테 매일 공정거래위원 공무원들 출근하셔서 1조를 한번 다 읽어보고 일을 시작하시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 70%는 없어질 것 같다. 일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독과점 완전히 금지하고 네. 정말 공정 질서를 유지해야 되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어느 설탕인가? 그거는 지금 50년째 3개 회사의 네. 그렇죠. 재당 3사 독과점입니다. 네. 그리고 그게 필요할 때 정부가 좀 팔 비틀어서 가격도 마음대로 내렸다 올렸다 하고. 재밌는 거는요. 네. 한미 FTA 하면 이제 관세가 확 떨어져가지고 소비자들이 득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과거에 35%의 관세가 설탕 관세가. 그걸 이제 5%로 낮추려고 하니까 3개사에서 각종 언론 프레 대학에 있는 교수들, 장학생들 동원해가지고 지금 아직도 30%예요 관세가. CJ 제일제당, 그다음에 대한제당, 대한제당, 예. 삼양사, 삼양사. 그 땅 짓고 헤엄치는 제일제당이 그런 50% 마켓이요. 삼양사가 30%. 네. 대한제분 20% 그래요. 야. 근데 그게요 어디든지 이 지분율이요 네. 똑같이 똑같아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그럼- 공정거래에서요 네. 거기 기획실 직원 3사가 모이면요 그 불법으로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모여서 얘기하는 자체를. 근데 그게 안 깨지는 거예요. 그게 적폐죠. 그러니까 여기서 통신비도 좀 뒤에 언급하신데 네. 지금 우리도 통신 그 세계 회사의 과점이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나온 김에 계속 사이동 해볼까요? 통신 하나 네. 진입 허용하면 그렇죠. 통신비 많이 떨어질 근데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 지난 대선의 정책을 보면 제사 이동통신을 내주겠다 이건 없거든요.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그렇죠. 그게 나왔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는 그게 안 제가 나와. 개인적인 공약입니다. 저는 아. 사 이동통신 허용해야 네. 된다. 국회에서도 계속 주장하고. 그게 사실 통신 3사가 굉장한 카르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사 이동통신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3개사를 그대로 두고 네. 통신비를 인하하라 강제로 인하가 됩니까? 안 되죠.
그 인하하면 그러니까 뭐. 시장 논리를 훼손한다 이렇게 그런다고 역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 미래부에서 보고하러 갔다가 보고도 그렇죠. 못하고 쫓겨났잖아요. 최민희 위원장이 아무리 세게 얘기해도 그거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해결하려면 진입을 허용해주면 되는 거예요. 진입. 맞습니다. 정부가 예.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처럼 이 시장 그러면 경제를 안 되죠. 교란시키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통신이 요구하는 것도 그렇죠. 잘못된 거고. 그럼요. 그래서 만약 진짜로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통신비 인하를 하려고 그러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 주면 되거든요. 아, 그런 방법으로 가야지 이런 시장의 자율성과 이런 시장 경제의 원리를 지키는 그런 틀로 가면서 거기다 뭘 하면 안 되고 말씀하신 대로 제4, 5 이렇게 들어와서 경쟁을 시켜서 경쟁하는 데 낮추게 하든가 방법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그냥 10,000원 이렇게 해서 그것이 꼭 선인 양 그렇게 너무 밀어붙이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서 바라보는 그래도 좀 통신비는- 깎아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관여에 관여하면 정부가 네. 제품의 가격에 관여를 하면 안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은열 의원께서는 여당 국회의원이십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바라보는 통신비는 그 복지 차원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하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 통신비 인하 문제가 이제 의원님 말씀이나 이제 고문님 말씀 다 시장 경제에서 맞는 말씀인데 좀 재밌게 좀 저도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지금 정부하고 대기업하고의 첫 힘겨루기 무대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뭐 저 미래부에서 갖고 갔더니 계속 기획부에서 빠꾸시키고 몇 번씩 빠꾸시키고 제대로 해갖고 알아 했는데 김진표 그 위원장이 이제 6월 말까지 새로운 그 조정안을 말을 해보자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대기업 사실 SK, LG 다 5대 그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KT도 거대 공룡 기업이고. 근데 KT가 정부 상대로 목리를 부리고 뭐 둘을 누울 수 있을까요? 그게 좀 KT는 이상한데. 못하니까 SK나 LG한테 야 네가 좀 해, 네가 좀 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좀 나설 수 없잖니, 네가 좀 해, 우리가 협조할 테니까 뭐 이런 거 아, 아니겠어요? 협조하는 모습은 좀 보이는 것 예, 같아요. 그 협조하는 모습 KT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네. 예, KT에 그런 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통신비 인하가 사실 제가 지금 보는 판단에서는 복지 차원에서 정부는 복지 차원에서 보고 있고 네. 우리 또 이 시장 경제를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논리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정부와 거대 기업의 재벌 기업의 첫 그 힘겨루기 무대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정규직 전환하는 문제보다 첫 이게 싸움이 된 것 같아요. 아, 뭐 저는 네. 야당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 네. 진짜 반대거든요. 여당 의원도 아니 반대시라고 그러니까 뭐 야당 여당 입장에서 의원님은 그 얘기를 시장 해야 경제 그에서 네. 뭐 그 진짜로 진실을 말씀하셨고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 2020년이면 5G에 대한 통신 표준을 정하는 게 지금 기간이 나와 있거든요. 네. 5세대 이동통신. 그거가 돼야지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올라탑니다. 2018년도 평창올림픽에서 우리가 5G를 먼저 코머셜을 하지 않습니까? 상업화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 나와 있거든요. 시범 서비스겠죠. 상업화가 그래도 되는 다른 건. 나라에서는 그렇죠. 못하는 걸 하고 있고. 지역만 그 통신이 되는 그렇죠. 그런 그러면 이제 그거 저 인프라 네, 갖고 하는데 그렇죠. 거기다 돈 쓰게 만들고 사실 10,000원씩 깎아주면 4인 가족에 뭐 달에 4만 원, 뭐 어느 분들은 많은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앞에 설 수 있다 그러면요. 그거는 우리 국민이 참을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어떤 산업 방향, 그러니까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지 말씀하신 대로 복지, 사회 정책 차원에서 이것을 갖고 가면은 좀 곤란하지 근데 않나 문재인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지난 대선 때 공약사항이잖아요. 통신 인프라에 대해서 그 투자를 하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지금 뭐 새로운 기업들이 나오게 만들겠다. 네, 네. 소득의 양극화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그 저소득층의 정말로 소득은 열악하지 않아요. 비정규직이 한 700만 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한 달 월급이 한 150만 원 남짓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통신비나 주거비라든지 사교육비라든지 이런 게 이게 좀 떨어져야 되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가 이제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네. 정부의 대책으로서 할 수 있는 이슈가 있고 시장 기능이 해결해야 될 이슈가 있고 그래요. 그거 다 같이 그냥 정부가 손대가지고 해결하겠다는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교육비 문제라든지 주거비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좀 이제 정부의 대책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는 없습니다만
제일 이제 그 문제 있을 때마다 나온 게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 그건 뭐. 이것도 그 가격에 그렇게 관여하면은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영세 상인들한테는 절박해요. 보면은. 절박하죠. 그런데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면은 영세 상인들이 어느 정도 혜택 보느냐. 그렇게 하면은 제가 계산해보면 큰 차이가 금액이 없죠.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카드 회사들의 산업이 죽어요. 맞습니다. 예? 이익이 안 나니까 네. 이론 줄이고. 그렇죠. 응? 사람 그럼 거기서 일자리가 정리하고. 줄어들어 오히려 그렇죠. 좋은 일자리. 그렇죠. 산업은 산업대로. 네. 그래서 저는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네, 맞습니다. 거기서 고용을 더 창출하게 하고 이익을 많이 내면 거기서 법인세를 내 가지고 법인세 중에서 일부를 차라리 복지로 영세상인들을 도와줘라. 그럼요. 그러면 산업도 살고 일자리도 생기고 실질적인 효과도 있는데 계속 카드 수수료 인하하라고 그러면 산업이 죽어버리면 이제 고급 일자리 다 줄어들고 이게 그러니까 아까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게 연말 정산 때 네. 소득세 공제를 하는 걸로 가면은 지금 세수가 8조 9조씩 더 거쳐서 뭐 채권 발행 안 해도 이렇게 나온다 그러는 지경에 그런 쪽으로 업계도 살리면서 실질적으로 가정에도 도움이 되고 가게,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충분히 머리 짜면 나올 수 근데 있을 것 이거 같은데.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요. 제가 이제 두 분 의견 말씀 네, 다 한초 의원. 옳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통신 3사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도 살려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 통신 3사는 그동안 그 과거 정부나 정권의 비호를 받아서 이만큼 큰 거예요. 그래. 사실 이만큼 클 수 있었던 거는 과거 정권이 그렇게 해줬고 또 이 그렇죠. 국민들이 SK 같은 희생을 했고 경우가 그렇죠. 했기 때문에 KT 도 여지껏 마찬가지고. 여지껏 그렇게 큰 거기 네. 때문에 그분들이 국민들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이 인하하면 우리 죽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맞아요. 그분들도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 안 하신 거거든요. 맞아요. 그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중조세처럼 통신비가 나가고 있는 예, 건 그러니까 그걸 맞습니다. 해주셔야 되고 지금 고모님 하신 거 중에 이제 이 말씀하셨잖아요. 소득세 공제. 근데 자영업자는 또 공제도 받을 수가 없어요. 소득이 낮으니까. 예, 그 자영업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아요. 사실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요즘에 보면 KT에서 그 부가세 환급해주는 그거 많이 널리 알려져서 저도 7,300원 환급 받았거든요. 보험금 그거요? 예, 보험금 그 부가세요. 보증보험 부가세. 그래갖고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하나도 빠짐없이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모습을 보이고 뭔가 서비스도 개선을 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국민들도 그걸 산업을 발전해서 그거를 우리 감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지금까지 정권의 비호를 받아서 여러 가지 해서 막 계속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시민단체에서 더 이상 정부는 통신 3사 비호하지 말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국민들이 화나 있는 점도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민주당 의원 어떤 분인지 제가 이름이 떠오르진 않지만 KT 황창규 회장이 빨리 물러나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네. 지금 카드 얘기하셨잖아요. KT가 BC 카드 가지고 있어요. 그쵸. KT 지금 통신비 인하 바로 직접적인 당사자죠. 황창규 회장이 물러나면 그게 좀 바뀌나요? 뭐 민주당 의원이 그렇게 주장하셨으니까 제가 갑자기 그거 생각나서 했고요. 그리고 현대차 사장님께서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할 만큼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미래 일자리 특위에 최은열 의원 계시니까 이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이 거의 한 30% 35% 일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현대차의 정규직 인건비가 평균 뭐 한 9,500만 이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하청 그 직원들의 월급은 한 40% 50%도 안 됩니다. 이런 걸 보면은 그러면 이제 현대자동차는 어떻게 그렇게 9,500만 원씩 인건비를 주고도 저렇게 이익을 많이 내느냐. 그게 보니까 이제 부품업체들이 납품을 하면 여기서 이제 후려치는 거예요. 그렇죠. 가격을.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옥죄 가지고 결국은 정규직 대주주 경영자들이 즐기고 사는 게 그 구조예요. 그걸 깨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뭐 현대차는 할 만큼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현대차가 정말 이제 이번에 재벌 개혁의 제 1번 대상으로 저는 생각하는 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진짜 저는 공감하는 게 아니 똑같은 일을 하는데 아니, 다른 일을 하면 좀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정규직이고 여기는 사내하청 업체이고 그 사내하청이 안 된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내하청을 정규직화 시킬 만큼 시켰다고 해버리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아직도 사내하청이 남아있는 거고 지난번에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아마 저 투표가 있어갖고 뭐 웃기는 일이 노조에서 하청은 앞으로 네. 자기 노조에 안 껴주겠다 이런 일이 있었던 그렇죠.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현대자동차도 전향적으로 확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계열의 그 노조들도 정규직 노조들도 싹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같이 사는 세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런던 엊그제 화재 났을 때 무슬림들이 다 잠 안 자고 있어서 깨워서 다 그렇죠. 많이 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시대가 힘들고 그런 영국에서 거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무슬림들이.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되는 입장인데 서로 간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제민주주의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거에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용섭 전 위원장이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 또 이런 단서를 아니, 이게 달았어요. 정규직, 비정규직 지금 저 개념부터 빨리 정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 뭐 월요일 날 제가 나와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OECD는 우리가 14%라고 그렇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면 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비정규직들의 처우가 개선되잖아요. 다음번에 나타날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정규직 노조들이 그거에 대응해서 자기네 더 올려달라는 분명히 그 요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개념 제하고 그다음에 정규직 노조에서 이제 양보할 거 양보하고 지금 뭐 광주형 그 일자리 네. 그런 나눔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같은 노동하면 같이 가는 거고 그러면 정규직 임금이 좀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런 대협의에 대한 지금 장을 펼쳐주는 게 이 정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사장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이제 근데 정신이 좀 현대차 이해할 수 비정규직도요. 없어요. 자기네 하청회사에서는 다 정규직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게 4대 보험이 되는 예. 직원.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은 회사에서 현대자동차 네. 입장에서 보면 정규직이라는 비정규직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인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이 미래 일자리 특위의 소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제가 제일 그 관심 최은열 의원은 많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대통령께서 인천공항 가가지고 참 큰 방향은 맞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참 어떻게 수습할지 걱정스러운 게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할 때 기존의 경영자라든지 근로자들한테 같이 고통 분담을 좀 하자. 그렇죠. 그러면서 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어야 돼. 단서 조항을 달고 했으면 되는데 이거 전제 없이 무조건 비정규직의 제로 시대를 하는 바람에 지금 곳곳에서 법물 터지듯이 터지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지 지금 굉장히 걱정인데요. 앞으로 우리 사회라는 게 방금 얘기하신 대로 좀 기득권자들의 어떤 정도의 희생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우리 저 얘기할 때 내가 모 기업의 최고 경영자 연봉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150억 받은 거. 네. 그분은 150억을 받으나 50억을 받으나 삶에 무슨 차이가 나겠습니까? 삼성전자 권오영 그래서 제가 100억을 회사에 반납을 하면 네. 4천만 원짜리 정규직 250명을 뽑는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사회 그 지도층 인사들이 어떤 고통 분담을 같이 쉐어링을 해야지 네. 자기들은 그대로 놔두고 근로자들한테 너희들 임금 좀 깎아지겠어요. 여기서 먼저 시작을 해야지. 그리고 기존에 우리 정규직 그 근로자한테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도 좀 소리 미세 안 조정을 나오고, 해야지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내가 그랬습니다.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내 동생이 내 딸과 아들이 비정규직 한 달에 150만 원 받는 비정규직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대학을 졸업하고 3년 4년씩 취직을 못하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자 우리가. 그리고 이 문제를 풀면 될 텐데 그 사람들 자녀들은 다 또 잘 풀리는 사람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몰라요. 그렇죠. 응? 정말 이 사회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하지 않으면요 우리 사회에 나는 공동체 위기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동체 위기. 아주 정확한 지적이시고 그 하르츠 개혁이라고 독일에서 할 때 네. 사실 정권 차원에서도요 자기네 정권 내줬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의지와 이 소위 역사적 소명을 갖고서 정말 이번이 제일 기회입니다. 80% 지지율 받는 정부 없었거든요. 해낼 수 있는 동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먹고 사는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최은열 의원님 팟캐스트만 나오지 마시고 여기 아시아경제TV도 자주 나와주실 거죠? 국민한테 도움이 된다면 자주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새롭고 신기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